첫 번째 세션 마지막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해주실 분은 심심이 주식회사의 최정회 대표님이십니다. 간략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심심이 주식회사 대표시고요. 창업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딥러닝 기반 악성 문장 분류기를 개발하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AI 소셜 챗봇 심심이를 개발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발표 제목은 심심이, 나쁜 말 그리고 AI 윤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심심이 주식회사의 최정혜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저희 사례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심심이, 나쁜 말 그리고 AI 윤리인데요. 심심이 제목 그대로가 목차입니다. 심심이를 제가 어떻게 2002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해왔고 여기에서 어떤 나쁜 말 이슈들이 글로벌하게 벌어졌고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가, 그리고 이것이 AI 윤리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심이는 챗봇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챗봇을 만들려면은 다양한 기술적이고 언어학적인 고도로 중요한 지식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심심이를 처음 만들 때 이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만든 상품, 물건을 만들기 위한 광고로 활용하겠다 생각을 한 거고 챗봇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이런 이불을 만들어서 팔려고, 장사를 하려고 처음에 했는데요. 이게 2002년에 제가 만들어낸 샘플입니다. 이걸 가지고 좀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광고를 해서 팔아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스팸 메일도 보내보고 게시판에도 올려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PC 메신저, MSN 메신저가 눈에 띄었고, 여기서는 친구들을 추가해서 자기 닉네임을 바꾸면 여기다 광고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광고만 하면은 차단을 또 당할 수가 있으니까 차단을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이렇게 날씨도 알려주고 뉴스, 운세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을 많이 추가해서 사람들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기능에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안녕, 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대응을 해줘야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씩 입력을 해봤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심심이에요. 반가 물어보면 나도 반가 이렇게 혼자서 한 하룻밤을 새고 한 1000개를 입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처음에 물어보는 한 마디 두 마디에 대해서 대답을 곧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니까 이 사용자들이 그 다음 어떤 기능에 관심이 생겼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화를 이어가는데 인사는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 각각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혼자서 다 대답을 입력하고 있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물어본 사람한테 직접 입력을 받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대답을 입력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자.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사용자가 물어봤는데 심심이가 대답이 준비되지 않은 말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르는 말이니까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사용자가 가르치기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하나 입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얘가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입력하게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바로 돌아와서 다음 대화에서 입력을 했을 때 그 말을 바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용자들은 상당히 신기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스스로도 말을 가르쳐보고 친구들한테도 마구 알리면서 아주 크게 바이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에 보면은 심심이에 대한 질문 중에 가장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이 심심이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심심이가 뭐 알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식의 가르치기 기능 때문에 이렇게 실감이 나고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2002년, 2003년부터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10년에 스마트폰 앱을 출시해서 2012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여러 국가, 여러 언어를 순회를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도 많이 타고 각 언어의 유튜버들이 앞다퉈서 심심이를 소재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샤오이스라고 하는 챗봇을 만들어서 아주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챗봇을 개발한 핵심 논문을 보시면은 이 챗봇을 개발할 때 참고한 챗봇들 한 두세 개를 언급을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심심이가 언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5개의 글로벌 대화형 인공지능을 비교하는데요. 여기서 뭐 애플의 시리, 그 다음에 심심이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는 페이스북, 구글, MS의 콜타나 애플의 시리 이렇게 4개의 큰 IT 대기업과 심심이를 같이 비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 보면은 챗봇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3주, 4주 대화를 시켰더니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챗봇이 바로 심심이 대화 엔진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심심이가 19년 동안 전 세계 사용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왔고 현재는 81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용자는 4억 명이고요. 그러면 심심이에서 나쁜 말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모든 국가에서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기 연락처를 심심이가 대답하게 함으로써 다른 심심이랑 대화하는 다른 사람이 자신한테 연락을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으로 이제 연락처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가르치거나 자기 인스타그램을 가르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가르쳐서 그 다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마구 받고 이게 왜 그런가 알아보다가 심심이에서 이게 나갔구나라고 해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저 열심히 찾아서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패턴을 우회하기 위해서 뭐 그 숫자 대신 문자로 적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아성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이 그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서구나 남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사회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016년 칠레 파라과이 중심으로 확산이 된 건데요. 심심이한테 뭐 내가 소아성애자야라고 대답을 하게 하거나 너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라고 대답을 하게 하거나 또는 너 무슨 옷 입고 있지? 라고 했는데 그 사용자가 마침 그걸 입고 있으면은 깜짝 놀라서 더 두렵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그 어뷰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CS를 많이 받은 사례이고요. 신성 모독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랍어권에서만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항의가 들어오는 건데요. 아랍어는 구글에서도 번역이 잘 안 돼서 저희가 한 10개 중에 한 2-3개 정도가 의미가 통하는 번역이 되는데 그 번역 중에서 상당수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별 혐오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2016년 이때쯤부터도 많은 그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스북에서 저희한테 직접 리포트를 해준 내용입니다.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좀 농담을 잔인하게 한 내용, 그리고 히틀러를 찬양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심심이가 대답하고 있다라고 페이스북에서 리포트를 받은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차별 증오라든지 또 우리가 일베라고 부르는 집단에서 사용하는 표현 등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온라인에서 집단 따돌림을 하는 것인데요. 2017년에 북아일랜드에서 엄청나게 대유행을 해서 BBC 등에서 크게 다루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에서 심심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친구들 이름을 입력하고 이 친구가 뭐 누구 바보다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북아일랜드 경우는 뭐 유행도 엄청나게 대유행을 했겠거니와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수위가 높고 노골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는 그 학교에 선생님이 직접 보내오신 내용인데요. 그 피해자 학생의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희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가르치는 패턴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그 도움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족사의 비극을 이용해서 그 사이버 불링을 하는 경우가 북아일랜드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2018년 브라질에서는 위협과 관련된 문제가 됐었는데요. 너를 납치하겠다, 뭐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은 그냥 웃어 넘기겠죠. 심심이가 너 납치할 거야 이러면 웃어 넘길 텐데 브라질은 실제로 치안이 안 좋아서 실제로 그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주 그 구체적인 위협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알자를 뭐 파이로 바꿔서 글자를 치환하고 뭐 중간에 점점점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그 문화권에서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주술적인 두려움을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쁜말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것을 나쁜말 이슈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하는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왼쪽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건 사용량 트래픽입니다. 순간에 갑자기 저희 심심이 사용량 트래픽이 뚝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사용량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어떤 방향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인데요. 그전엔 재미 위주의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저희가 그 2002년에 심심이를 만들었을 때부터 한 14년 사이에 대응수단, 오른쪽에 대응수단 한 서너 개 정도를 구현했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3년 사이에 한 6개, 7개 정도의 다양한 대응수단을 마련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희 같이 좀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전사적인 그 자원을 여기다가 다 쏟아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요.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컨텐츠 정책, 서비스 내에서의 정책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국가마다 허용 연령을 다 조사를 해서 연령 제한을 명확히 하고 컨텐츠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지 규정을 보시면은 따돌림, 또 아동에 대한 성학대, 그 다음에 다양한 조건, 인종, 민족성, 성적 정체성, 장애, 질병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차별, 혐오, 증오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예컨대 아동 성학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서비스에서 아마 2020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보다 한 3년 이상 앞서서 도입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내에서 저희 정책에 대한 어떤 홍보를 또 사용자들한테 좀 더 알려주고 이렇게 좀 하는 작업을 열심히 또 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요.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 중에 북아일랜드에서 나타난 사이버 불링과 관련해서 그리고 브라질에서 나타난 위협 문제와 관련해서 각 국가에서는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중단 조치를 하고 먼저 중단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대응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서비스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서비스 내부에서의 신고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런 식의 신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고 사유를 2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욕설이나 음란, 이것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나쁜 말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 캡처 화면은 2017년에 저희가 사이버 불링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유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캡처한 내용이고요. 이 이후에 한 3-4번의 리뉴얼을 거치면서 이런 식의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뎁스에서 선택하는 단계고요. 예컨대 여기서 이제 뎁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컨대 여기서 악성 콘텐츠를 선택하게 되면은 7개의 세부 사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7개의 세부 사유는 앞서 보셨듯이 이용약관에 있는 콘텐츠 금지 규정에 이 7개 각 그 사유와 1:1로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책과 서비스 내에서의 실제로 돌아가는 어떤 기능들을 다 온라인을 시키는 작업을 같이 한 거죠. 여기서 한 뎁스 더 들어가면은 대화의 특성상 사용자의 대화, 문장, 그리고 심심이의 문장, 그리고 그 맥락, 그것들 3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선택하고,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단어나 문구를 추가적으로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저희 심심이가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약 1억 5천 개 정도 가까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것들을 다 한번 사람이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요. 81개 언어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용자들을 활용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앱 내 기능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션, 나쁜 말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보상을 안내한 다음에 저희가 모든 이 사용자들한테 모든 문장들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정책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정책에 위배되는 문장들이 다 나쁜 말이라고 저희는 간주를 하는 겁니다. 빨리 넘어가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도 보여주고, 요약된 내용에서 자세하게 더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컨텐츠 숙지 과정을 계속 거치도록 합니다. 또 미션을 거쳤을 때 점수가 나쁘면 또 한번 보게 하고, 이런 식의 컨텐츠 숙지는 계속 하도록 하고요. 이 숙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미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심심이가 대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문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7개의 문장을 한 페이지당 7개의 문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자들이 나쁜 말들, 이제 컨텐츠 규정에 어긋나는 말들을 모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 문제가 적어도 2개 이상 숨어져 있어서 이 함정 문제를 잘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다른 문장들을 잘 판별했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고 그 데이터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7억 문장, 한 4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요. 7억 문장을 출제하고 3,500만 문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많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정말 많이 문장을 다 판별을 해온 건데요. 이것도 각 문장당 한 번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판별을 한 것이 아니고 10번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판별을 문장당 하게 됐습니다. 한 것이 3,500만 문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1억 5천만 문장에서 3,500만 문장이면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문장들이 있는 건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판별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다가 이것을 이제 딥러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이상이 문장을 열심히 판별을 하고 난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켰더니 상당히 이 딥러닝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장들, 또 새로 나타나는 문장들을 딥러닝 모델이 지금 많이 판별을 하고 있고요. 이 딥러닝 모델이 판별한 내용들은 각 언어별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각 언어별로도 성능이 상당히 고르게 나타나서 그 언어별로도 이 모델이 만들어진 언어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딥러닝 모델이 다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트랙을 통해서 아까 전수검사 트랙을 타도록 하는 채널도 함께 마련해 두었고요. 그 외에 나쁜 말 제어 방법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대략 이런 정도의 저희 나쁜 말 제어 층위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처리에서 한 4개 층위의 기술적인 조치가 있고, 후처리에서는 개인정보나 사이버 불링과 관련된 조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문장 자체에 대한 필터를 해서 사용자가 어떤 그 민감한 사건이나 혐오 차별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을 때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백과사전식의 답변을 한다든지 답변을 하지 않는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운영관리 도구를 지속적으로 고도하고 다양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그 고령자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쪽의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음성으로 심심이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그 어르신들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선별하는 작업들을 해서 지금 그 보편 대화라고 하는 그런 말뭉치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지금은 문장 수준에서 판별을 하고 있는데 대화 수준으로 판별 단위를 확대한다든지 비윤리성의 세부 사유 규명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여기 계신 많은 그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 서비스 저희가 직접 서비스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AI 윤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심심이는 조금 이 AI 윤리를 하고 있구나, 뭐 미리 해놨구나라고 하는 시선이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좀 이런 식으로 기사화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또 여기 계신 또 많은 분들 그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과 또 그 전문적인 구축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검증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앞서 말씀 주셨던 변순영 교수님께서도 그리고 여기 우리 주최를 하고 계신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의 이창규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협회 이청호 회장님 모두 사실 실무진에 가깝게 참여를 하시면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지고 계십니다. 과학적으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참여연 교수님 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 그룹이죠. 여기서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자문 교수님들도 AI 윤리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등장하시는 최고의 석학분들이신데 이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윤리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자신감과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나쁜 말을 제어하고 AI 윤리라고 하는 저희는 뭐 잘은 AI 윤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떤 AI 윤리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들을 얻게 됐는데요. 예컨대 이와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심심이 대화 엔진을 사용해서 사용자와 상담사 간에 사용자는 더 가볍게 또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상담사는 좀 더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안전함에 대한 바탕 그리고 AI 윤리에 대한 이런 생각 그리고 어떤 장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심심이스러운 그런 대화의 메타버스라고 할까요? 그러한 서비스로 심심이를 새롭게 리뉴얼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저희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그러한 서비스로서 심심이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